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이야 돈 버는데 또 경제 발전에 모두들 관심이 많았지만 한 3만 달러 이렇게 가까이 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잘 사는 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경제학자 조순 선생님이 그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벌기는 버는데 정치사하게 쓰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그 밑바탕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3만 달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런 어떤 정신적 또는 교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그 많이 논의되는 것이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인문학이 뭐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문학의 기본은 문사철입니다.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사학, 철학, 문사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더라도 그런 그 문학적인 서정, 감성적인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과거가 무엇인지 하는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탐구하는 그런 철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그 관심들을 갖고 그런 그 많은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사는 분들은 이 문사철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서도 요즘은 그냥 먹고 즐기는 모임보다도 그 인문학 특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인생을 좀 더 그 교양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측면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막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이번 이렇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참 이 서울숲에서 시화 또는 시창작 또는 시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폭넓은 그 인문학적 탐구의 한 일환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시란 무엇이냐 하는 그 총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 중에서도 가장, 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주류가 되는 것이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정시가 뭐냐, 그리고 서정시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왜 시를 써야 되는 것이냐, 그 시정시는 또 뭐냐, 그런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시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와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1시간 동안 오늘 시의 주류, 서정시의 이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국어 시간이면 시의 종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형식상 시의 종류는 정용시, 자유시, 산문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에는 어떤 형식이 딱 정해진,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이 사는데도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충실히 사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고지식한 것이죠. 그러나 틀을 자유롭게 여유있게 해놓고 좀 자유롭게 좀 창의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산업이 틀 안에서 그 모방적인 것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의적인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시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이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양식 속에서 우리는 너무 모방적인 것은 잘한다. 근데 창조적인 것이 약하다. 그것은 인터넷이나 IT 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드에는 강한데 소프트에는 약하다. 그게 뭔 얘기냐? 소프트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는 단지 그냥 뭐 즐기는 논리가 아니라 그 속에도 그 어떤 산업적인 철학이 있다. 다시 하면 하드웨어 쪽만 우리가 충실히 그런 삶보다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삶,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정형식적 삶보다는 자유시로서의 그 창조적인 삶, 이것도 함께 공통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시는 딱 틀에 정해진 막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인 뭐 시조 하면은 한산성 이순신 장군의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신음하는 척에 멀리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뭐 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오랜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점도 있다. 낯익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가서 어쩌다가 애국가를 들을 때 외국에서 또 아리랑을 들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적으로 익숙한 그런 그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틀 안에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대시는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창조한다. 그러니까 시는 시의 그 시정신의 기본은 자유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데 바로 시정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시도 동일한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현대시의 주류는 자유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자유시라면 그냥 제멋대로 쓰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유시는 자유시대로 일정한 또 일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시를 너무 벗어나서 산문과 똑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산문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산문시도 뭐 이렇게 잘 쓰면은 재미있는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춘수의 구름이라는 시를 한번 인용을 해 봤습니다. 제목이 구름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해서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 흘러가는 구름을 어떻게 시인은 표현할 수 있을까? 구름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고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자, 어떻습니까? 구름은, 여러분들 구름이 있네. 흰 구름인가 새털 구름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 쳐다보고 흰 구름 보고 가을이로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구름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고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그 얼마나 참 삶이 여유있고 풍요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하고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에서는 구름이 바로 가장 친한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름은 흰 보자기를 펴더니 양털 같기도 하고 무슨 헝겊족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혼자서 희죽이 웃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깔깔깔 웃어보기도 하고, 어디로 갈까? 냇물로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화장이나 할까 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름과 함께 친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 되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냇물로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화장이나 할까 보다 저 뭐랄까 뭐라는 그 높다란 나무에 올라가서 휘파람이나 불까 보다. 그러나 구름은 딸기를 몇 개 더 따먹고 이런 청명한 날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구름을 여러분들 쳐다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검은 구름 보고는 비가 오겠구만.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상상입니다. 야,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구나. 뭔가 콱 막히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상당히 상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산문시지만 대단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를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는 또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서정시,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서정시입니다. 서정. 서정입니다. 서정. 요게 재밌는 게 이 서자입니다. 서자가 요게 풀서자, 해칠 서자,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 마음을, 뜻을,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풀어내는 시. 이게 바로 서정입니다. 근데 사실 시야말로 다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정시야말로 시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란 바로 마음을 풀어내는 시, 마음을 드러내는 시. 이게 바로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사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서자는 서자인데 요거 달라요. 서사시. 네, 여기서 중요한 서사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풀어낸다는 뜻이지만 요것은 풀어낸다는 게 기록한다,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벤트, 사건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시. 그러니까 그 소재가 주로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일대기를 시로 쭉 썼다. 그게 서사시죠. 6.25 전쟁을 쫙 일대기를 시로 썼다. 그게 서사시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에는 주인공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발전, 그 다음에 결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시적 형식으로 담아서 쓰는 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시입니다. 극시는 극적인 것입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대화도 있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극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사시의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정시는 지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서사시에서 한 예를 여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 김동한의 국경의 밤이란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 1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저리 국경 강한을 경배하는 외투선 검은 순경이 왔다 갔다 오르며 내리며 분주히하는데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네, 아내가 지금 남편을 걱정하면서 쓰는 소리입니다. 그 두만강가에서 왜 그럴까? 소금실이 밀수출 마차를 띄워놓고 밤새가며 속 태우는 젊은 아낙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소금 밀수출을 하는 소금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몰래 졌던 손도 맥에 불려서 파하고 불을 붙는 어유 등잔만 바라본다. 그때 뭐 전등불이 없으니까 어유 고기 기름 그 등불입니다. 북극의 겨울밤은 차차 깊어가는데, 네, 이게 바로 남편이 소금 장사하면서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걸 걱정하면서 쓴 시가 바로 국경의 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 얘기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극시는 극적인 시입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시를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누는데 이는 다분히 고전적 부분이고,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음성이 서정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학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는 얘기인데, 그 연원을, 그 언어 자체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냐. 오늘 음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음성적 요소.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동도 있습니다.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적인 것이 서정시로, 행동이 드라마로, 그리고 사건도 있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 음성적인 요소도 있고 사건적인 것도 있고 행위도 있다. 음성적인 것이 서정시, 그리고 사건적인 건 서사시, 그리고 행위적인 것은 극시. 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음성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서사시, 사건적인 것은 결국 현대 와서는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로 발전을 하죠. 그럼 극시는 오늘 와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로 발전을. 그럼 나머지 서정시, 그게 바로 오늘의 시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정시는 현대시의 주류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그 시하면, 야, 이게 순수시냐, 뭐 또는 뭐 참여시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적시냐, 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는 시냐, 없는 시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순수시란 아주 예술성, 그러니까 시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한 시, 이게 바로 순수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수시는 그 시의 목적을 하나 예술이라고 보고, 예술의 목적은 어디 가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에 충실한 시, 이게 바로 순수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에 충실한 시 말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시를 가지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계몽이나, 이념이나 또는 계몽이나 어떤 사상을 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목적시 라고도 하고 또 참여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좀 참여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순수시부터 먼저 조금 그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마종하의 한여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깊고 그윽한 저녁으로 빠진다. 지금 여름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름날 저녁 한번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깊고 그윽한 저녁으로 빠진다. 부덥기는 하고 막 그러니까 좀 여름날 느릿하게, 물의 근원 속엔 내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여름날 그 빠지는 것은 물속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물의 근원 속엔 내가 빠져 있고 나는 몇 개의 돌로 되어 있다. 자, 재밌습니다. 여름날 저녁에 나는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 빠져 있냐?
물속에 지금 풍덩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물속에 나는 뭐냐? 하나의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개의 돌로 되어 있다. 물속에 빠져있는, 그렇게 푹 잠겨있는 느낌, 더위에 푹 잠겨있는 느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삽질을 한다. 그 잠겨있는 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묻힌 나를 태어날수록 어린 날의 혼돈은 뛰쳐나와 시름겨운 정열을 옛사랑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여름날 무더울 때 물속에 푹 담궈놓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뭐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사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느낌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밑에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 이란 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푸른 하늘은 이 김수영의 시는 1970년대, 60년대, 특히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도 뭐 그 스튜던트 파워 했지만은 특히 대학 사회에서 대단히 데모가 심했고 또 민주화 운동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소위 신입생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거기서 철저히 교육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18번처럼 반드시 외워야 하는 시가 뭔 시냐? 여기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갈망하고 자유를 갈망하던 그 시대 젊은이들이 아주 정말 18번처럼 불렀던 시,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봄날 노고지리가 하늘에서 지지배배하고 재밌게 노니까 야 멋있다 재밌다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노고지리의 입장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푸른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나르는 것은 그냥 나르는 게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본 사람은 알지. 그 자유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그냥 단지 비비베베 기분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노고지리가 저렇게 비비베가 우는 게 거저 우는 게 저건 피를 토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피를 지불하고 우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 그래서 막 이런 시를 같이 읊조리면서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면서 용감하게 투쟁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시 한 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민주화 투쟁을 막 선동하는 그런 그 목적 의식이 대단히 강한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를 얘기할 때 주정시 또는 주의시 또는 주지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주정시는 서정시 주로 그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주지시는 좀 지적인 것. 우리들 주변에서 시를 읽다 보면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시는 참 재밌고 좋았었는데 요즘 시집을 보면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지적으로 쓴다. 너무 기교적으로 쓴다.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 속에 주지시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보다 지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쓰는 시입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 193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 시의 경향이고, 오늘날도 그런 시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뭐 모더니즘 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더니즘 시가 더 발전하면 뭐 초현실주의 시다, 또는 뭐 실험시다, 뭐 그런 말 쓰고도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김광균의 주일서정을 보면 이거 무식한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입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아주 유식하게 썼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겠는데 낙엽이 뭐냐? 이건 폴란드 망명정부, 지금의 폴란드 독립했으니까 상관없지만 1930년대 그때 소련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망명정부의 집회는 아주 그건 뭐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그 낙엽처럼 무가치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꼭 해야 되겠는가, 낙엽을. 이거 유식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 왜 가을 하늘이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역시 폴란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아주 유식한 지적인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가 그 다음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이런 아주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게 아주 그 김광균의 김광균을 유명하게 만든 시의 한 구절. 꼬불꼬불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을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참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영이를 내뿜으며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에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아주 도시적입니다. 그 위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셀로판지 1930년대 셀로판지, 이건 대단히 유식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죠, 말하자면. 그 위에 자욱이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조 쪽에 고독한 반원을 걷고 잠겨간다. 막 이런 그 가을의 모습을 아주 이국적인 어떤 소재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지를 강하게 나타난 시도 있습니다. 주의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를 말합니다. 그런 그 의지적인 시는 대체로 그 일제하에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에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 막 그 중에 여기 바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대단히 그 강한 생명력과 의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만주벌판을 헤매던 우리 유랑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에 쫓겨서 만주벌판을 헤매던 유랑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막 그게 바로 어쩌면은 그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만주벌판을 헤매는 그런 그 유랑민의 슬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할 법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처럼 아주 강한 그런 무지개 같이 이렇게, 물론 뭐 강철로 된 무지개 좀 상징적입니다. 그럼 강철로 된 무지개는 뭘까? 글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나는 이게 무지개라는 게 어떤 희망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지개를 이것은 대단히 강한 어떤 그 얼음장 같은 어떤 현실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대개 서정시의 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드러내는 시, 서정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서정시에 대한 얘기를 더 전문적으로 좀 확대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서정시는 원래 뜻은 서정시란 말은 악기에 맞춘 가사다 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식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서정시를 릴릭 포에트리라고 합니다. 릴릭이란 말이 원래는 리라, 악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기에 맞춘 그런 가사, 원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같이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서정시는 본래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가사를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주로 읽기 위해 쓰여진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짧은 시를 뜻하게 되었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이란 개인의 정서, 상상 또는 사상까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감정에는 굉장히 폭넓은 얘기죠. 그래서 정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상상도, 비전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상,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서정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드러내, 한자의 서정은 마음을 끄집어내 털어냄의 뜻으로 내면, 감정, 마음, 주관 등을 밖으로 드러낸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시다. 따라서 서사는 즉 사건을 펼친다. 사건 전말을 서술하는 데서 이 서정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서정시는 마음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천상병 시인의 강물이라는 시에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강물입니다. 자, 강물을 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강물과 대비해서 드러낼까?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까닭은, 강물은 전부 바다로 갑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말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은 강이고 나는 나지. 그건 당연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물이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큰 어떤 대하로 흘러가는데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 까닭만은 아니다 하면 그 까닭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은 내가 온종일 울으니 눈물이다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온종일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것과 관계있다 그런 얘기죠. 까닭만은 아니다 했지만 그것은 까닭이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밤새 언덕에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리움 속에 잠겨있던 그런 이유이다 하는 얘기가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흘러가는 요 앞에 한강물이 있는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눈물이다. 내가 밤새 그리워했던 그리움이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죠. 적어도 시인은 강물을 보고 바로 저것이 내가 온종일 흘린 눈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새 그리워했던 그리움이다. 네, 이렇게 그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폭발하는 자기 감정을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언덕에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 결국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은 결국 나의 서러운 울음이 모여서 강물로 가는 거다. 막 그런 얘기가 그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그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서정시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에는 그 릴릭 포에트리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도 서정시가 있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뭐 오드라든지 소네트라든지 엘레지라든지 뭐 페스토럴, 세타이어, 에피그램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드는 음악과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고, 소네트는 14행의 서곡, 엘레지는 아주 슬픈 노래, 그 페스토는 목가, 그 목동의 노래, 세타이어는 풍자, 에피그램은 경구, 뭐 이런 것들의 시들이 다 종합적으로 과거의 서정시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서정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서정시가 한국에서 고대 고구려 때 그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가 있습니다. 아내가 둘 있었는데 중국의 아내가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내끼리 싸우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유명한 그 황조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도 서정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광리자고의 처가 그 남편이 강물을 건너가다 죽게 되는데 그걸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가 그 공무도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조 시대 시조도 있었고 가사도 있는데 그 내용이 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서정시다. 서정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정시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음악과의 관계입니다. 서정시는 악기의 명칭에 유래될 만큼 음악과 밀접합니다. 그럼 이 음악과 밀접하다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악하고 시하고 밀접하다. 옛날에는 그냥 가사라는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이 시를 가사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와 음악과 밀접하다 할 때 도대체 음악을 음악답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음성이라든지 그 곡조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중에 중요시한 것이 리듬입니다. 리듬. 음악의 생명은 리듬입니다. 리듬이 없으면 이건 음악으로서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라고 하는 음악의 이 생명력, 이게 바로 시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메타포, 소위 그 비유입니다. 메타포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리듬입니다. 그래서 시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시가 비유적이냐, 또 하나는 리듬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에 관심이 있고 시를 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남의 시를 보고 이 시가 잘 됐나 못 됐나 보는 것도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아, 이 시의 비유, 이 비유를 좀 고급 비유를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지 않습니까? 직유라고 하는 비유도 있지만 좀 더 고급한 은유. 이 은유를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랍니다. 저거 메타포. 그러니까 시의 생명은 메타포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리듬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시가 뭔지 도대체 시를 쓸 수, 메타포와 리듬만 구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리듬인데, 서정시는 그 음악적인 리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와 음악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리듬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 고대시,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시는 리듬을 수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시는 리듬과 비유를 동반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문장 쓰면 될 것이지 왜 시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 먹었다. 또는 오늘 잘 있었냐, 그냥 일상적인 말을 그냥 문자로 쓰면 될 일이지, 이상하게 시라고 하는 그런 언어 형식을 사용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리면 그리지 왜 시냐 이거예요. 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시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동입니다. 감동.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문은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시를 몇 개 봤지만 보통 말하고는 달라요. 마음을 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게 바로 은유, 메타포입니다. 또 하나는 리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시를 산문보다 감동적인 그런 양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감동적인 그런 문장을 쓰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시를 써야죠. 그래서 시를 쓰면, 시적으로 쓰면 일반적인 것이 아주 감동적인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음악, 이 시에 있어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서정시의 과거 형식이 이제 민요도 결국은 막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는 대체로 이런 리듬과 시가 같이 결합해서 정형적인 형태를 취했다가 지금은 자유시 형태로 발전을 하죠. 그것을 근데 정형적인 경우는 좀 단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것을 민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요를 하나 예를 부여지방 민요를 들었는데 위와라 아랫면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민요적인 아리랑 아라리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서정은 그런 노래 비슷하게 민요적인 형식을 취했다가 오늘날은 개인적 서정식, 개인적인 것들로 변했다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개인적인 서정으로 발전하는 예를 하나 거기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작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천은 이게 한글로 써서 그런데요. 이것은 겨울 동자의 하늘 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하늘. 글쎄 여러분들 겨울 하늘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겨울 하늘에 그 겨울 하늘은 뭐 되게 구름이 없고 아주 정말 좀 차고 아주 정말 청명한 그런 겨울 하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초저녁 겨울 하늘, 그 초저녁 달을 생각해. 그 겨울 하늘 초저녁 달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이게 바로 달입니다. 초승달입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이라 했습니다. 즈문 밤의 끔으로 맑게 씻어서 그 눈썹을 그 초승달을 그러니까 즈문 밤은 즈문은 일천이지. 그러니까 첫날의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얼마나 상상적입니까?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너무 상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의 그 신비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정부의 아주 좋은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